제 8강으로서 오늘 다룰 이제 주제는 조선 천주교의 실현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크게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선 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이제 사악한 종교라는 사악이라고 하는 그 배척을 받으면서 사실상 박해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적어도 1873년 대원군이 하야하는 시점까지를 보통 이제 박해 시라고 잡을 수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조선 교회가 어떻게 수많은 시험 속에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한국 천주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천주교회사 또는 이제 동아시아 천주교회사라는 큰 틀에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그 8회 해방 정교회가 조선 대목군을 맡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이제 하나씩 잡아서 그 처음에 어떻게 조선교 천주교회가 시작해서 8회 해방 정교회 관할에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정교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파견했던 선교사 또는 중국에 파견했던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그 근접 국가였던 조선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도 복음을 전파하겠다라 해서 선교사를 파견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했고 중국에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17세기 이후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천주교를 이제 박해함으로 사실상 일본 교회는 몇몇 소수가 이제 숨어서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일본 교회는 이제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외수의 이제 그 정주의 선교 방침에 따라서 상당히 교세도 확장되고 발전이 되지만, 그 후에 전래 논쟁을 통해서 중국 천주교회가 상당히 경직된 모습,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자에 대한 이제 숭배라든가 아니면 조상 제사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선교 방침이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특히 정부에서도 천주교를 이제 금지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선교사들을 완전히 추방시키거나 다 잡아서 처형시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제 지하로 역시 숨어서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전에 비해서 중국 교회도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서학서, 즉 한문으로 된 이제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발간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종교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서학서가 바로 조선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선에 있는 특히 지식인들이 서학에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1784년 무렵에 이승훈이가 국정에 직접 가서 선교사와 만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이제 다시 조선에 오고 이벽과 같이 천주교 공동체를 세우게 됨으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는 그 시점이 1784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 직접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학서를 연구함으로써 단지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에서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계 교회사 역사상 유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이박이라든가 이승우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가는 게 보통 그 혈연, 다음에 지연, 학연이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주로 주변인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학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그 남인 계열의, 특히 이제 시파 계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지는데, 바로 그 계열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한강 지역, 우리가 남한 광주라든가 여주, 이천 이쪽에,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남한강은 사실 충주까지도 이제 그 물길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배 타고 서울까지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주도 이 남한강 이제 권역이라 할 정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천주교회가 서울 중심으로 해서 남한강 위역, 수원 현재 수원 교구 지역이죠. 광주, 그다음에 지금 양평에 해당 양근, 그다음에 여주, 이천, 충주까지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흔히 이제 초창기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벽, 그다음에 이승훈, 그다음에 권일신. 권일신 같은 경우는 권일신을 통해서 이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내포 지역. 내포라 하면 충청도 지금의 아산만과 서해안의 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을 내포라고 합니다. 서쪽 해안. 이쪽을 내포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유한공 같은 경우는 이 전주 지역, 자기 고향인 전주 주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 천주교회는 서울, 남한강, 그 다음에 내포, 전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이 초창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아까 했던 일가 친척들 주로 이제 같은 남미하는 양반 집안뿐만 아니라 교류에 있었던 중인들, 특히 역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식인층이었던 중인들도 같이 이제 포섭이라는 말씀이 이상하지만 같이 이제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평민 내지는 이제 노비 같은 이 천민들까지도 천주교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양한 계층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물론 이제 핵심적인 지도자층은 양반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이제 명동에 해당되는 명례방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천주교 의식을 해냈는데, 그것이 당시에 술을 돌던 포졸들한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도박이 유행해서 도박을 이제 순서 돌면서 이제 감시했거든요. 도박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도박한 줄 알고 덮였는데 도박이 아니라 천주교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사람 잡혀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천주교가 아직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은 다 이제 풀어지고, 다만 중이었던 김범우, 토마스만 이제 아주 잡혀서 귀향을 가게 되는 형태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원해서 이제 천주교가 단순히 어떤 학문, 호기심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서 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양반, 중이, 평민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천주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이제 배척 운동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른바 척사라 불리는 천주교 사악한 종교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게 돼서,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양반 집안에서는 집안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천주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벽도 집안의 반대 속에서 이제 병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초창기부터 1784년 명례반 1785년인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천주교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시점이 되니까 남은 이제 지도자급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천주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제가 필요하다. 사제가 중심으로 우리가 조율하자라고 해서 잘 모으는 상태에서 스스로 주교와 사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속 미사 의식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역사상 그것을 이제 임시 가짜를 써서 이제 가성직자 제도로 불리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다시 이제 교리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회법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이것을 한번 문의해보자 라고 해서 밀사를 파기해서 북경에 있는 중국 천주교회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790년에 윤일 이제 바오로가 밀사를 해서 여행사를 따라서 당시 북경을 가는 사신단일 일행을 따라서 북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시에 북경에는 북경의 교구장이었던 이제 구배아 주교가 계셨죠. 구배 주교 남당이라는 이제 남쪽에 있는 성당에 계셨는데, 구배 주교님이 조선에 있는 이제 신자인 윤일을 만나보고 나서 가성직자 제도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금지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지만, 대신 당신네들이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설정하고 한 것은 내서 이제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윤일이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해도 90일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갈 때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선교사를 보여달라라는 것과 함께, 당시에 이제 신자사의 문제들은 뭐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물어보러 갑니다. 근데 구배 주교님은
선교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확답하시지만 대신 조상 제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전래동력 교회에서 그것이 금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주도 모시지 마라 라고 이제 결정을 내어서 회답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사실을 이제 천주교회 조선교회에 알려주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제 충격 여파가 오는 거죠. 이때까지 많은 이제 그 양반 직인들은 일종의 이제 보이론의 입장에서, 즉 천주교가 유교를 이제 보초해주는 입장에서 서로 그것이 병행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배주교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죠. 이제 천주교로 신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유교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양자 선택해야 해야만 되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 많은 양반 직인층은 천주교 신자를 포기하고 다시 유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이제 양반 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한 채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천주교회가 이제 새롭게 남대로 이제 변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정약용이라든가 저약제 형제가 떠나게 되고 이승훈도 이때부터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1791년의 진산사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에서 조상제사를 금지하고 신주를 모시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 진세에 떴던 윤주충 바오로라든가 권성희 야고보,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충실해서 제사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주마저 불태워버리죠. 그것이 이제 발각됨에 따라서 이 사건이 이제 중앙조정까지 이제 알려지게 해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윤지충과 이제 권상현은 종족 국왕의 이제 판단을 위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여파로 많은 신자들이 이제 붙들려가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이제 배교를 강요받은 상태에서 배교를 하고 풀려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천주교는 아버지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는 무분무부의 사악한 종교라는 반국가적인 종교라고 하는 낙인을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악에 대한 배척 운동이 이제 더 이제 거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해를 기점으로 당시 북경에 들어오는 모든 사업소의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일시 같은 경우는 이때 붙잡혀서 고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배교의 말을 하고 귀향길로 한 단계 이제 형벌을 낮춘 상태에서 귀향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병사를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초창기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 정약충이라든가 황생 같은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부 이제 양반신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교회 이제 천주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그래서 평민 중심의 민중 중심의 천주교회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때까지 서학이라는 게 주로 이제 당시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개혁주의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이제 서학의 수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과는 별다르게 이제는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내세를 지향하는, 천국을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 운동으로서 천주교회가 사회개혁 사상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성격이 달리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당시에 1791년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신 남은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이 천주교회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루빨리 선교사를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북경교구에 이제 가서 선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배아 주교님이 그 요청을 받고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2년에는 이제 신부님을 파견했지만 그분은 이제 오시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1795년에 가서야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조선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시의 북경교구의 사정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승훈이 그 세례를 받아갔을 때는 북정에 이제 북당에 갔었거든요. 북당. 북쪽에 있는 성당이 북당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전에는 원래는 중국은 예수회가 선교를 했었잖아요, 주로. 그래서 근데
1773년에 이제 당시에 유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회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해체가 되고 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 선교사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라몽 신부님,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준 그 신부님도 예수회 소속 신부님이었는데 보통 예수회 신부님들은 중국 북경에 있을 때 신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중국 관료 조직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흥청과 즉 천문학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서 관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부님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913년도 해체된 다음에는 북경 교구가 일시적으로 관할하는 선교단이 없었습니다. 공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82년에 가서야 구베 주교님은 이분은 그 포르투갈 출신이신데 프란시스코의 회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교로 이제 성소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실제로 북경에 들어온 거는 1785년에 와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몇 년대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회를 이제 해체시킨 다음에 그러면 대신 역시 포르투갈 출신의 라자로 회한테 북경교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783년 이후에 들어와서 북경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까 했던 남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나자로회가 들어올 때 포르투갈 출신 나자로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프랑스 출신 나자로회원들 같이 들어오거든요. 같이 나자로회인데 그분이 주로 북당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당과 남당이 있는데 북당은 주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 남당은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동당은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 또 서당은 나중에 가면 이탈리아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경이 여러 가지 선교사가 나눠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포르투갈의 보호권, 처음에 했던 보호권, 포르투갈의 했던 보호권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선교회는 나자로회로 바뀌게 된다. 라고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중국에는 1696년에 이게 크게 이때 그 북경 중국의 교구 체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포르투갈 할 때 보호권이 그다 이름하다가 교황청에서 특히 이제 포교 성서 만들면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북경, 그다음에 남경, 그다음에 마카오 세 군데를 교구로 설정하고 여기는 포르투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북경 교구, 남경 교구, 마카오 교구는 이제 포르투갈을 맡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다른 선교사에 맡기게 되는데 당시 이제 북경 교구는 현재 북경뿐만 아니라 몽골 지역, 그다음에 만주 지역까지 사실 조선도 선교사 파견 못했지만 지역을 따지면은 조선도 이 북경 교구 안에 이제 포함됐습니다. 1696년에. 그 다음에 산동도 북경 교구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경은 지금 북경 밑에 있는 하남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부 해안 지역까지도 남경 교구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카오 교구는 마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광서성 이 남쪽 해안 지역도 마카오 교구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복곤성 이쪽은 스페인, 도미니코에, 그러니까 필리핀,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필리핀 가까운 복곤은 이제 스페인 영역으로 놔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베트남과 이제 베트남 지역에 진주했던 프랑스에 가까웠던 사천 지역, 지금 운남 귀주 지역까지를 이 지역은 이제 파리 예방 정교해 주고, 그 다음에 섬서성, 산서성 이 서쪽에 있는 이제 산악 지역인데 이쪽은 이탈리아에 있는 프란시스코한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핵심 지역은 다 이제 막 포르투갈 지역이 이제 차지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이게 복권 해안지 복권 지역을 사천, 이 서북쪽, 서쪽 지역은 이제 다른 선교사가 갖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분할된 게 1696년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자로회가 들어선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783년부터 이 나자로회가 북경을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이 북경 신학교 출신인 주모 신부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이 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중국 교회의 모습이다. 포르투갈의 관할 안에 이제 있었고, 포르투갈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은 다 포르투갈 관할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모 신부님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중보 시민이 들어오시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 고약한 배교자의 이제 신고로 말미암아서 하마터면 체포될 만한 유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대신 윤유이를 비롯한 다른 신자에 붙잡혀서 이제 다 이제 처형이 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중보 신부님의 활동이 그부터는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중보 신부님은 주로 이제 그 강원 속 여자의 집에 머물면서 그것도 여자의 집을 옮기면서 상당히 몰래 해서 많은 신자들이 중보 신부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밀조직 그야말로 점조직 형태로 운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약적이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 평신도들의 활력성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아까 했던 강한수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약종 이제 명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은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정약종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된 교리서를 이제 쓰게 됨으로써 이제 천주교회가 일반 서민들한테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한글이라는 이제 우리말 글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해 나갔던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전파를 해서 제약서에도 불구하고 1801년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다 대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중심 지역은 서울, 남한강, 내포, 전주 지역이다. 주로 이제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아직 동독적인 게 북쪽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에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황이 즉 주작이 바로 서면은 사학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기본적 방침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본격적인 공적인 박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중보 신부에 대해서 몰래 이제 추적해서 체포하려는 그런 이제 좀 방침을 취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수렴 청정하에 정수왕후를 비롯한 노론 벽파라고 불리는 정조의 정적이었던 사람들은 이 천주교를 빌미해서 자기 적대 세력이었던 특히 남이 시파 세력을 이 기회에 이용해서 다 척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1년에 일어난 신유년의 대박해는 바로 이런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서 이승을 비롯한 많은 이제 천주교 지도자급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잡혀서 처형이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파괴가 되게 됩니다. 중보 신부님도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중보를 다 제대로 관리하다가 자기는 목자로서 양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자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잡혀서 세움터에서 이제 참수하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뿐이던 선교사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주요 평신도 신자들 다 없어지게 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가 마치 일본 교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것이 1801년의 상황이었죠. 그런 이제 암흑기의 상황 속에서 있다가 1811년에 남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갑자기 조도 신자가 북쪽에 나타나게 되죠. 1811년에 나타나서 우리가 조도 신자들이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숨어 살면서 노력하다 인제사 다시 힘을 모아서 편지를 보내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1801년 당시에 어떻게 신자들이 이제 숨겨있는지를 다 보고하고 나서 북경 교구장한테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사를 이제 보내달라. 그 다음에 또 교황님한테도 우리 조선교구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봐달라는 편지를 1812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거라고 생각했던 조선교회가 1812년에 기적처럼 다시 부활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불구하고 당시 북경 교구에서는 적절하게 선교사를 파괴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경 교구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들 로마 교회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830년대까지는 선교사를 파괴를 못해요. 1817년에 2명의 선교사를 파견할 계획을 했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선교를 파견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북경교구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천주교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갖던 지식을 통해서 북경에 있는 청나라 이제 관료로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그 활동의 범위가 있었는데 18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북경 지역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보내는 편지가 발각이 돼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박해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을 이제 추방시키고 그다음에 허락 없이는 선교사들을 서양인들은 북교에 들어올 수 없다. 딱 이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북경에 있는 선교사들 책을 아까 사학서를 많이 출판했는데 사학서에 대한 출판을 전면 금지시켜 버립니다. 아예 출판 자체를 그러니까 천주 관련 없는 책들을 출판을 금지시켜 버려요. 그 이후로 1805년 이후부터는 북경 교구에 있는 선교 사업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됩니다. 선교사를 파견하기도 어렵고 선교사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811년 당시에 이제 북경 교구 왔을 때 또 그 당시에 1811년 당시에 이미 구베알 주교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구베알 주교님 같은 경우는 1792년에 이제 94년에 로마 교황청부터 정식으로 조선교회를 개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구베알 주교 받았는데 바로 그 구베알 주교님이 있었는데 그 주교님이 1808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북경 교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그 후임 교구장이 누구냐면 이제 수자 사라 이바나 주교님인데 이분이 북경에 계신 게 아니라 마카오에 계셨어요. 마카오에 계신 당시에 1808년에. 그래서 이 마카오에 계신 분이 북경 교구이 됐으면 북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이제 금지 조치 때문에 북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카오에 있는 거예요, 북경 교구장이. 그러니까 1811년에 조선 신자들이 북경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북경 교구장은 북경에 있는 편지를 나중에 북경에 있던 대리신부님이 편지사에 마카오 보내서 그때서야 알게 될 정도로 당시에 북경 교구 자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없었다. 교구장이 밖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1818년 돌아가실 때까지도 북경에 못 올라오셨어요. 계속 북경 교구장이 공백인 겁니다. 북경에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826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신 북경 교구 대신 웃긴 게 뭐냐면 당시에 남경 교구가 있는데 남경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다 보니까 당시 남경 교구장이었던 그 피레스 페레이라는 주인이 계신데 이분도 북경에 계셨는데 이분이 남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못 가요. 아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대신 이 남경 주교님이 대신 북경 교구의 서리를 맡게 되는 거예요. 남경 교구장인데 그분이 아까 1826년부터 1838년대까지 약 10년 동안 이분이 북경 교구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남경 교구장이.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게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베아 주님도 한 몇 년 동안 남경 교구장을 대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의 관할을 안에 있었던 북경구 남경교구의 어떤 성교 자체가 원하지 못했다. 교구장이 교구에 없거나 아니면 대리가 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교구를 충분히 보살필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 로마 교황 정도 사정도 매우 열악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제 프랑스 특히 이제 최대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혁명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것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 황제 됐을 때도 천주교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그저 혁명 정부와 달리 인정을 했지만 대신 상당히 많은 제약을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교황을 잡아다가 이제 유폐시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실제로 로마 교황청이 제대로 활약을 못했던 것이 나폴레옹 치하 당시였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면 1814년까지 사실상 로마 교황은 나폴레옹 황제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 편지가 로마 교황까지 가긴 가요. 그렇지만 로마 교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1914년에 로마 나폴레옹 황제가 몰락하게 되고 로마 교황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로마 규정이 다시 이제 본격적화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다시 좀 더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도 그렇고 북경교구도 조선교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는 이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교구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밀사를 북경에 보내면서 선교사 청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정약종의 아들이었던 정화상 바오르가, 이분이 뭐 거의 1816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선교사의 파견을 이제 요청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1825년 같은 경우는 아예 다시 이제 왔을 때 당시 이제 정화상과 이제 역관 출신이었던 이제 역관이었던 유인길 아우구스티노 두 사람이 갔는데, 북경교회 갔을 때 북경교구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제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청한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보내주십사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선교회를 관할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해 달라. 이제 이것은 이제 이른바 이제 조선교구의 조선대목구의 이제 독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청이죠. 그것을 1825년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25년 이런 로마 교황 편지가 오게 되니까 당시에 그 편지가 북교에 갔다가 다시 마카오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됩니다. 마카오에는 이제 당시 로마 교황청 포교 성성의 대표부가 있었어요. 그 대표 신부가 움피에레스라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이제 그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선 선교지를 원활하게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경 교구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조선 교구를 독립시키는 게 낫다라는 자기 의견을 포함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포교성성 장관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호응해서 조선 대목구를 따로 독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걸 요청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 포교성성 장관이 나중에 그레고리오 16세를 교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대목구의 독립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1811년 편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1년 편지가 가게 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예수회 활동할 때 예수회들이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묶어서 낸 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내고 해서 많은 선교사한테 보고 사람들한테 동아시아 선교에 대한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서한을 발매했었거든요. 그런데 1814년 되면 다시 예수회가 이제 복구가 되거든요. 되지만 예수회가 다시 중국으로 진출도 하지만은 이때부터 다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시점을 기원해서 특히 1818년부터 23년도까지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편지를 모아서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감동적인 서한집, 이 정도 번역이 되거든요. 제목이 동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에서 온 감동적인 서한집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이게 8권짜리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 조선과 관련된 그 편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권과 5권이 나온다. 특히 5권 같은 경우는 구베아 주교님의 쓰신 편지와 더불어 1811년 그 서한의 내용이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실립니다. 이게 1820년에 나오거든요, 책이. 이 책이 나와서 프랑스어로 파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 이렇게 이제 된 시점 속에서 많은 프랑스 신부님들도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순교자를 많이 배치하고 조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게르 주교님도 이 서한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앵베르 주교님도 이 서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앵베르 주교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에 있었던 당시에 1819년부터 자기는 조선에 대한 선교를 심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 봤던 그 서한이 바로 이제 1811 서한이었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1811년 서한, 25년 서한, 조선 선교사, 조선 신자들의 어떤 열망이 그것이 바로 이제 반응을 오지는 못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것이 1830년대 25년 이후부터 시작해 본격화돼서 3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7년 당시에 포교 송성이 예수회랑 그다음에 팔해방 종교에다가 두 군데다가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당신네들이 조선 선교회를 선교 지역을 맡아주시오. 근데 예수회는 우리가 이제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거절해야 되고 팔해방 종교 처음에는 거기는 우리가 여력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등등 해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했는데 바로 그때 그 불의 길 주인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다 우리가 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장문의 편지 내용을 이제 달래교회에서 실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맡아야 될 이유 선교사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밖에 될 수 있는 조선 신자들 위해서 한 명, 두 명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포교 성성도 도와줄 수 있고 당시에 정교회라는 정교회라 불리는 프랑스의 일반 신자들에 의한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그 조직의 돈을 우리가 지원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너무 멀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 가야 된다. 들어갈 방법이 없다. 아니다. 조선에서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들어갈 방법을 왜 구하 못하겠느냐. 라는 장물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가야 된다면 내가 가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1831년에 드디어 조선 대목구가 아까 그레고리 16세가 조선 대목을 하고 나서 불의의 주님을 대목의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근데 31년 이때까지만 해도 팔해방 종교에서는 맡기를 이제 꺼려합니다. 아까 이유대로 당시에 이제 프랑스 해방 종교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밑에 있던 이 베트남 지역 북베트남에 있던 통킹, 그다음 남베트남에 있던 코치차이나, 그다음에 샴, 미얀마, 뭐 페낭이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선교사들은. 여기서 볼 때 조선은 그야말로 전혀 엉뚱하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선교지역은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가는 게 보통 기본적인 방향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막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불의의 주님은 자기가 이제 그 선교 보통 그 당시에는 워낙 교통이 머니까 편차만 왔다 갔다 1년 걸려요, 보통. 그러니까 31년에 임명되는데 소식을 들고 32년에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페낭에서 배 타고 이제 출발하시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냐면은 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포르투갈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을 줄 테니까 당신 그때 가서 들어가라. 이게 있는데 불의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들어갈 방법이 없다. 언제 그걸 다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출발해서 이제 그 대륙을 횡단해서 이제 물론 이제 북경교구 그 남경교구장이죠.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 들고 해서 들어오시려다가 결국 이제 마가자라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들어오지 못하고.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모방 신부님, 그 다음에 샤르탕 신부님, 그 다음에 앵빌 주부님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파라해방 정교회가 조선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하나의 기틀을 이제 불의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33년에 드디어 파라해방 정교회도 우리가 맡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때부터는 1833년부터는 이제 파라해방 정교회 자체도 조선 대목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정교 지역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게 되는 것이 이제 183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96년 당시에 이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성교대. 근데 1831년에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은 주도 성격으로 포르투갈을 뛰어내면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좀 더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화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더 포르투갈을 이제 압박하면서 축소하고 대신 교황이 직접 관리하는 파견하는 이른바 이제 교황 파견 이제 감목 대리구 대목구를 좀 더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1년에 그 조선 대목과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38년은 요동 지역 즉
북경에 있었기 요동 지역을 또 떼어서 이제 파라야방 종교에 맡기게 되죠. 이것은 불회기 주교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조선 사목하기 위해서는 요동 지역이 파라야방 종교에 있어야 된다. 일종의 전쟁 기지로서. 그게 요청했기 때문에 38년도에 요동 지역이 요동과 만지역이 파라야방 종교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섬서 산서에서 이탈리아 선교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면은 이 산동 지역이 이태리 선교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서 광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파라야방 종교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점차 이제 남쪽은 파라야방 종교회, 그 다음에 서쪽과 중부 지역은 이탈리아 선교회, 그 다음에 이 남경도 나중에 가면은 다른 예수회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 라저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경도 이 서만자라는 몽골 지역에 원래 프랑스 라저르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 라저르가 이제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북경 지역도 이 프랑스 라저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포르투갈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대신 이제 나중에 북경 교국 자체를 해체해버립니다. 50년대 가면 남경 교국 해체해버리고 다 대목구를 만들어서 쪼개서 그 대목구장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성교, 아까 했던 그 프랑스 라조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맡김으로써 포르투갈의 보호권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게 그 시발점이 바로 1831년 조선 대목구의 시작이다 라는 점. 그러니까 당시에 전체 중국 천주교에 있어서 로마계의 어떤 동아시아 정교에 있어서 조선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조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라야방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때까지 주로 이제 서쪽에 있었던 파라야방 종교가 이 지역을 이제 조선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울러서 조선 지역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까지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선 지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선을 하게 되면서 장차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불효의 주인님이나 앵베의 주인님한테 유구 열도, 즉 오키나와 열도를 이제 맡기거든요. 대목구 안에. 왜냐면 이 유구라고 하는 이 오키나와 열도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즉 조선 대목구장한테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라 라는 사명을 내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조선 대목구 앵베르라 불효의 주 같은 경우는 조선 대목구장인 겸 유구지역 대목구장이었거든요. 겸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로에 있었던 이제 외관 있죠. 외관. 일본 사람들을 뚫어보려고 다시 그걸 통해서 일본 선교사를 파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30년대의 모습이었다. 즉 조선 대목구라는 것이 요동 지역, 몽골 지역과 연관성,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선교였던 전쟁 기조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조선 대목구의 설정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파라야방 종교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새롭게. 그게 실제로 1844년에 들어가면 일본 파라야방 종교 선교사들이 유구 지역에 들어가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850년대, 60년대 일본이 이제 그 대외 개방하면서 파라야방 종교회가 나가사키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이 파라야방 종교회의 관할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파라야방 종교회가 조선과 일본과 이 지역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 시발점은 역시 1831년에 조선 대목구의 설정이 그 파라야방 종교의 동아시아 종교에서도 큰 어떤 시점을 정했다, 큰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앵베르 주교님과 모박 신부님, 샤타 신부님이 들어와셔서 본격적으로 사목을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파라야방 종교 방침에 따라서 중국 이제 선교사들 달리 아주 의욕적인 선교, 집중적인 선교를 하게 되죠. 공소 교우처 방문을 하면서 이원물성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기도문 자체가 중국식 한자를 쓴 다음에 그 음을 따서 이제 기도문을 바쳤던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해서 기도문을 바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판이 짜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기를 하다가 1839년도에 이제 불행히도 다시 이제 박해에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신자들과 함께 선교사들도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물론 앵베르 주교님 같은 경우는 먼저 잡혀갔다가 나중에 그 다른 선교사들한테 자수를 권하죠. 당신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잡혀서 죽음으로써 다른 신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 분의 신부님 선교사들이 같이 잡혀서
역시 새 형태에서 이제 승계함으로써 이제 1939년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모두 돌아시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미 팔해방 정교회가 31년 그다음에 36년도에 모방신이 들어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조선교구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그 뒤에 계속해서 팔해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팔해방 정교회가 조선 대목구를 계속 관리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이제 교회사의 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활해방 정교회와 조선교구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활해방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조선교회의 발전이 그 뒤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이제 그 조선 대목구의 설정 과정을까지를 그 세계 교회사 속에서 또는 중국 교회사 관련서 속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어서 1960년대 또는 70년대 개항기까지의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선 대목구가 이제 발전해 갔는가 또는 실험 속에 극복해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